네,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문학 보겠습니다. 문학 이번에는 현대시인데요. 자, 현대시 문제의 핵심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더 나아가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문제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학에서는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냈느냐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형식적인 요소를 써서 이 내용을 적절하게라는 말도 있고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드러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비중을 둔다면 내용 파악에 좀 중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문제는 5개 나온다면 한 4개 정도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돼야지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과 형식 관계는요. 시가 3편이 있고 문제가 5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모의고사의 그 세트이지요. 그래서 가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내용인가? 다는 어떤 내용인가? 문제로 갔을 때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적절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보시죠. 여승은 합정하고 결혼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화자는 지금 여승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승에 대해서 화자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화자는 여승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화자에 대해서 서러움을 느끼니까 연민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승이라고 하면은 여자 스님이죠. 인사를 했습니다. 가지나물이에요. 가지나물. 절에서는 이제 가지나물, 산나물 이런 것들 많이 잡수시죠. 냄새가 났다. 그래서 여인의 옷에서 이런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승은 절에 좀 오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여승의 쓸쓸한 얼굴이 늙었는데 옛날같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은 이제 옛날이니까 이거는 과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화자가 과거에 이 여승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처럼 지금 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제 여승의 어떤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서러움을 느꼈는데 서러움을 불경에 빗대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이, 듯이처럼은 직유법이죠.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도저히 나는 서러운데 불경처럼 서럽다. 그래서 불경은 불교의 경전이에요. 경전의 뜻은 되게 심오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뭐라고 딱히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서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시적 대상입니다. 대상. 잘 안 보이네요. 대상인 여승을 보며 서러움을 느끼고 있고, 그것도 불경에 빗대은 것으로 보니 아주 많이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그런 서러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화자가 여승에 대해 느끼는 것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왜 서러움을 느끼는지, 왜 쓸쓸한 낯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과거의 일 뒤에 과거의 이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이 역전돼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안도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여기 이제 사실성을 획득하지요. 사설성이라 그랬네. 네. 그래서 지명은 사실성입니다. 필기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원활하지 않네요. 어느 산 깊은 금덩판은 금광이에요. 금을 캐는 광산이죠. 나는 파리안은 좀 이제 피곤해 보이는 얼굴빛이 창백한 그런 여인이죠. 옥수수를 샀습니다. 그럼 여인은 옥수수 행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여인에게는 나이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때리면서 차게 울었어요. 기본적으로. 울었다라는 거는 어떤 서러움이겠죠. 괜히 운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인은 왜 금전판에 가서 옥수수를 팔고 딸 아이를 괜히 때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뒷 이야기 3년 사연을 통해서 앞의 내용을 다시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기는 어렵고, 이 연을 읽을 때 그래? 왜 울었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3년 이하에서 이제 확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래가지고 차게 울었군, 이래가 때렸겠군 이라고 추론하고 나름대로의 여인 대상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아직 여성이 되기 전이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던파는 금광이라고 그랬죠. 남편을, 여기 지압이라는 말 때문에 남편을 추측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옥수수를 팔아요. 그러니까 생계유지를 못하니까 옥수수를 팔아서라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소식을 이금광, 저금광 가가지고 알아보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보면 30년대 일제강점기에 전 국토에서 금광 개발 열풍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소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보면 당시의 시대상에서 소제목으로 황금광 시대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금광으로 미쳐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날카롭게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도 금광에 갔겠죠.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농사 짓기로는 어려웠었죠. 당시 일제가 수탈도 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차게 울었다를 이제 추측하자면 행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딸아이는 낯선 객지에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투정도 부리고 때도 쓰니까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아이가 자꾸 뗐으니까 속상해서 폭폭해서 그렇게 때렸다라고 볼 수 있고, 때리면서 같이 아마 엄마도 울었겠죠. 속상하니까. 그래서 가을밤같이라는 말은 여기서 가을밤은 낭만적인 밤이 아니고 차가움을 연상하고요. 그래서 왜냐면 겨울 전이 바로 가을이니까 또 산속의 가을은 금방 춥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게 울었다 해서 울었다에서 울음소리여서 청각이고, 차게라는 말에는 우리가 촉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각은 확실히 감각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촉각은 내가 지각할 수가 없잖아요. 울음소리가 차다라는 소리는
쳐다는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각을 촉각으로 바꿨다.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입니다. 그래서 공감각은 우리가 푸른 종소리 하면 이거는 종소리가 푸르다라는 거잖아요. 종소리는 청각이고 푸르다는 시각인데 종소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X. 마찬가지로 울음소리도 느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만 있지. 그래서 청각은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청각의 시각화로 이제 그 관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과거 이야기. 섭벌같이, 섭벌은 일벌이에요. 일벌. 일하러 갔다는 얘기죠.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그만 돌무덤으로 갔어요. 죽음을 의미하죠. 이제 그 산이니까 산 주변에 도라지 꽃은 흔히 볼 수 있는 꽃이거든요. 이 꽃은 이제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죽음을 상징해요. 보라색도 그렇고 흰색도 이렇게 수의를 있잖아요. 죽음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산에 도라지꽃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 엄마 혼자 힘으로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땅속 깊이 팔만한 도구도 없고 힘도 없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 나무꼬챙이 이런 걸로 살짝 조금만 파고 그 위에 나뭇잎 놓고 그 위에 우리 애기 이렇게 눕혀놓고 주변에 돌 하나 둘 이렇게 모아가지고 톡 차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죠.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편하게 못 해주고 때리기만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그 어린 딸의 비극적인 죽음을 도라지꽃이 좋아서 일로 갔다고 표현한 거 보면 딸의 죽음을 좀 우리가 미화했다고 하고 이것이 더욱더 여인의 비극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은 도저히 이제 삶을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못 만났죠. 딸아이도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의탁해서 아마도 비참하게 죽은 딸아이의 명복을 좀 빌어주거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다시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은 이제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거니까요. 그래서 산꽁도 서럽게 울은 그런 슬픈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산에 있는 절의 마당 구석에서 여인이 머리카락을 깎고 스님이 된 날. 근데 그것이 눈물 방울같이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그 여인의 한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검은 서럽게 울었다 그랬으니까 감정이 이입된 사물, 그래서 객관 상관물이라고 그러고요. 여인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됐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승 그 한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당시 일제감정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 바로 이어서 볼게요. 나시의 제목이 못 위의 잠이라는 시입니다. 자, 다시 여기 볼게요. 네, 저 지붕 위에, 저 지붕 아래 제비지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나오면 항상 현대시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좋아요. 집은 살림살이고 이건 한 가족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 가족의
그 가정의 인간의 가난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에서 힘든 가난해서 힘든 현실을 더 엿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제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그래서 아비가 곧 이제 아버지로 이제 이퀄 되는 겁니다. 치환되는 겁니다. 못 위에서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누가요? 화자가요. 화자가 제비를 올려다보는데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화자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라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둥지가 너무 작아 못 위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아비 제비를 화자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보는데 눈이 뜨겁도록이라는 말은 눈물이 날 때 눈이 뜨겁도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민이다.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겪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종암동이 좀 도시 변두리거든요. 정류장이니까 종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도로가 아니야. 그냥 비포장 흙길이야. 비포장 흙길이에요. 그러니까 흙바람은 좀 바람이 불어오면 흙도 눈에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콜록콜록대고 막 그래요. 부정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왔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 한 사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아이 셋은 이제 아기들이니까 아마도 마중 나온 것은 아마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그렇겠죠. 네, 다음 이어서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치다 한 여자가 내리고 그 피곤에 치서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반달이죠.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피곤함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버스를 보내고 나서라는 말은 버스를 일부러 놓친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마지막 차를 거의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다 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이제 좀 잔업수당 하면 좀 돈을 좀 더 벌으니까 아무래도 살림 형편이 좀 이제 안 좋으니까 이거를 보태려고 엄마가 조금 더 일을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창백함 엄마의 피곤함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아이들은 반가워서 엄마 달려가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 좀 더 바라보던 좀 이제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못 가는 거죠. 사내 아빠죠.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해서 그때는 과거에는 이런 아이 중에 하나였겠지. 화자가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지금에서야 알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는 깨달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자 남편인 사내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실업의 호주머니라는 단서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나와서 이제 돈을 벌어 오니까 또 잔업도 하는 거 보니까 고생하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이제 무능인 거죠. 에 대한 자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중에 하나의 화자는 아마도 자식일 텐데 그동안은 즉 과거에는 돈을 벌지 못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왜? 이제서야 오늘 밤에서야 그 아버지의 어떤 미안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알 것도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아버지는 당시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돈 만져야 되는데 호두알을 만지고 있어.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쉽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오래 만질 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업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이니까 못과 이 집은 서로 대조가 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꿈꾸는 삶이 바로 집 한 채 짓는 것이고 현실의 삶은 못 하나 위해서 견디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대조적이죠. 대조적인 공간입니다. 거리에서는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몰려오니까 부정적 이미지라 볼 수 있고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손잡은 그림자니까 이 달빛은 잠시나마 가족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골목은 너무 좁았어요. 함께 가기에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늦게 따라오고요. 그래서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에 잠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처음 부분과 이제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비 제비를 계속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아버지의 그때 가난했던 힘겨운 삶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입니다. 이 시의 어떤 내용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간절하면 직접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에서 배웠던 여승이라는 시에도 일련의 사행을 보면 나는 불경처럼 서러졌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지만 보통 시에서는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어떤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과 같은 의미로 객관적으로 전달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창백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해 달빛을 창백한 모습이잖아요. 창백하게 느끼는 것이나 또 아버지가 지녔을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쉽사리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행동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의 힘겨운 삶을 제비가 못 위에서 자는 잠이라고 표현한 것들도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어머니에서 우리가 어머니 말을 건네는 방식의 시상 전개 방식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화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 7살적 겨울은이에요. 그래서 과거이고 겨울은 보통 힘겨운 현실을 의미하니 이거를 조합하면 힘겨웠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조, 나무로 만든 적산 가옥입니다. 여러분, 적산 가옥은요, 이 시대, 그 과거가 어느 시대냐면 광복 직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산 가옥은 일본인들의 집, 공장이나 회사 이런 것들을 적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이 패망해서 일본으로 쫓겨가고 그들의 집을 조선 사람들이 이제 차지했던 것을 적산 가옥이라고 합니다. 다다미 방이라는 걸 통해서도 일제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방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우러대던 외풍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겠죠. 찬 바람이라서 요거는 부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한없이 추웠습니다.
추웠지요? 라고 해가지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밤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낮에는 그나마 햇빛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다다임방도 그리고 난방도 안 돼요. 난로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 난로에다가, 화로에다가 뭐 장작 같은 거 타고 나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불은요? 이불도 이제 못 덮나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발을 밀어놓고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다임방 특성상 온돌도 안 되고 난로도 없고 이불도 없는 겨우 이제 몸 눕힐 만한 그런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 광복 직후에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겨우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어린 자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식이죠. 나중에 보면 이제 성인 어른, 성인 자식도 나오니까.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고, 과거 회상이죠. 과거. 그리고 이런 걸 통해 보면 가난했다고 봐야 됩니다. 부자가 이렇게 떨면서 잘 리는 없죠. 아버지는 화자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안 추웠을까요? 추웠죠. 근데도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아마 이겨냈겠죠. 요즘도 해가지고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처럼 추운 밤이면 나는 네 아이들, 결혼해서 아이들 낳나 보네요. 이불을 덮어주고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런 추억은 그때 겪었던 그 추억이겠죠. 그래서 가난해서 자식이 추워도 이불도 덮어주지 못했던, 이불이 없어서, 이불을 못 사서 가난하니까 화자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아버지죠.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돌아가셨네요. 붉은 흙에 자취 없이, 자취라는 말은 흔적이에요.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체온을 통해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요 오늘 영하의 겨울이죠. 한강교를 지내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그때의 그 아버지가 이승에, 지금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승에 있잖아요. 다시 지금 이승의 물로 부활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한강교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다시 부활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종합하자면 한강교에 얼어붙은 얼음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이라는 시련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음으로, 즉 이승의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된 걸 본 거야.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위에 눈이 막 스노우가 막 바람도 막 불고 그래서 얼었어. 표면이 얼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외풍 아버지의 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린 물살은 긍정적 이미지고 그때의 어린 자식일 것이고 바다는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얼지도 않고 그리고 여린 물살이 무사히 얼지 않고 시련에 힘들어하지 않고 넓은 바다로 가는 것이니까 바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될 것이고요.
근데 아빠는 꽝꽝 음성 상징어고요.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하는 막아요. 자기는 얼어도 너는 가라 한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헌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죠.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렸던 아버지, 그래서 차가운 얼음에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반복하고 있고, 말줄임표는 생략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의 정서를 우리가 강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는 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예요. 보다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이죠. 자, 문제 봅시다.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정서로 접근해도 되지만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가, 나, 다 중에서 좀 여러분이 쉽게 내용을 파악했던 어느 하나의 시 하나만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1번 선택지 키워드는 반어가 포인트예요. 반어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암기해야죠. 모르면 틀리니까. 주어진 상황과 표현이 반대일 때 반어. 그래서 반어란 말 자체가 반대로 말하다. 반대로 말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별의 상황, 이별을 가정했을 때 눈물을 안 흘린다고 했어요. 진달래꽃이죠. 김소월님의 꽃이죠. 그러면 이별을 앞두고 만약 이별이 된다면 정말로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 상황과 표현이 반대다 이렇게 해서 반어. 이거는 전부 다 없습니다. 반어법. 시간의 변화가 시상전개의 주요 역할을 했다 했습니다. 시간의 변화라는 거는 시상전개, 우선 시상전개라는 말은 시를 써 내려가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처럼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을 이동하기도 하고,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위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하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선경후정, 먼저 경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경치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것이 선경후정입니다. 등등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시를 보면 여러분 아까 역순행적이라고 했었고요. 나와 다는 다 과거, 어렸을 때 얘기가 나와요.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 그리고 지금에서야 제비 본 거, 또 다에서는 그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던 거 나오고, 그다음 지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의 변화는 가나다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이게 여유로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인데 좀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요. 전부 다 없고요. 대화체를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다에서는 어머니 한 거 보면 그래요. 그 대화체는 실제 환자와의 대화예요. 말한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송민국에서는 우리가 감녀와 인려가 대화하고요. 백대 동난지 사후에서는 대젖을 파는 장수와 그 마을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고요. 히스사리오는 시집을 간 형님과 사촌 동생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 사실 대화는 아닌데 청자에게 말을 건네기만 합니다. 청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라는 시를 보면 이건 그네 타는 거거든요. 서정주님의 시입니다. 그래서 향단아 그네를 밀어다오 해서 이제 춘향이가 화자고 향단이한테 그네를 밀어다오 해서 말을 건네는데 향단이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는 아니다. 말을 건네는 대화체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친화라 그랬는데 이 시는 자연친화가 없죠.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많이 보는 것이죠.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을 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의 시상을 유발한다 그랬는데요. 가에서는 대상인 여승을 떠올릴 수 있고요. 나에서는 제비집, 아비제비, 특히 그 중에서도 못 위에서 꾸벅꾸벅 재는 아비제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혹은 우리 민족의 부참한 현실을 얘기한 거니까 유발이라는 말은 시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적절하고요.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내면을 성찰한다는 말은 돌이켜본다 라는 겁니다. 내면이라고 할 때는 마음속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미안해요. 누구의 내면이냐 했을 때는 보통은 화자의 내면입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화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화자는 관찰자로서 대상은 여승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이 뭐 여승을 도와주지 못했다, 남편 찾아주고 딸내미도 놀아주지 그런 거에 대한 성찰, 아니면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한 게 없다 라고 하면 또 성찰한 게 드러나 있지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화자는 서러워만 할 뿐 여승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 내면을 성찰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나에서는 아까 우리가 오늘에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성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나시를 읽을 때 여기 간접적이다 해서 객관적이라 그랬잖아요.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랬고, 가에서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는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는 우리가 보통 회오치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창백했던 가요 있고, 또 이제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이런 것들 보면 회오체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에서도 어머니께 했었지요, 추웠지요 한 거 보면 다도 이제 친근한 어조인 건 맞죠. 근데 가는 친근한 어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가와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했어요. 여기 보시면 가에서는 여기 여승이 옛날같이 나가 불경처럼 이고, 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여기 아버지가 이제 제비에 빗대 표현한 것하고, 또 여기 엄마의 어떤 그 창백함, 피곤하면 창백함을 달빛에 좀 이제 빗대어서 표현한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빗대어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설명은 괜찮고요. 그래서 2번에서 가가 내면 성찰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8번 갈까요?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쪽 8쪽 3번. 네, 그러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이 일본어로 좀 이제 많이 간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기억은 이제 금던판이거든요. 금던판은 금광이에요. 여인이 금광 가서 금을 캐는 건 아니죠. 금캐러 간 건 아니니까요. 여인은 금광 주변에서 옥수수를 캐요. 옥수수를 이제 팔아요. 왜? 금광에서 일하는 남편을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남편 찾으려고. 근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옥수수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찾기 위해 금강 주변에서 옥수수 팔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여승이 남편도 못 찾고 못 만나고 딸도 죽은 상황에서 대안을 선택한 공간이 바로 산절이 되겠습니다. 대안. 그 다음 뭐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또 이 3번에 대한 이해도 좀 어려운데, 자신의 처지라고 할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런 아빠였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가 돈을 벌고 막차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내는 일하는데 나는 못했네? 아니면 버스 타고 내리는 사람들, 하루 종일 돈을 벌고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빠는 아무래도 사내는 아무래도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할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확인을 했겠죠. 또 사내가 지향하는 삶, 지향하란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그럴듯한 집 한 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렵죠. 가난하니까. 근데 사내가 유대감을 느꼈다. 이 골목은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기들 셋하고 지나가기에도 좁아요. 그래서 아빠는 뒤에서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오히려 미안함과 소외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겠죠. 유대감까지는 좀 거리가 멀다. 이 시의 맥락이 유대감까지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요.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한다, 드러낸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한 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외풍이라는 시련이 세면 셀수록 아버지는 더 꽉 끌어 안았겠죠? 더 품에 꼭 화자를 어린 자식을 품에 안았을 거 아니야. 그 외풍이 세면 셀수록 사랑은 더 커졌다. 그래서 대비적으로 북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합니다. 이승에 물로 화신했어요. 삶에 대한 윤회론이다 말뜻이에요. 윤회는 삶이라는 것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 또 죽고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린물살은 어린 자식을 의미하겠죠. 우리 분석했잖아요.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를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 추위 때문에 동사 얼어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건 내용 파악에서 어긋난 선택지다. 이 시에서 얼음은요, 마지막 얼음은 일반 속성은 차갑죠. 차갑다.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혹한을 막으며 품 안에 여린 물살은 바다로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마지막 5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곁에 잠든 아이들 이불 덮어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모습과 호응하며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화자에게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거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라 그랬으니까 이어지고 있는 거 맞지요? 과거 회상이니까. 늘 그런 추억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미뤄볼 때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 돌아가셨죠? 죽음이라고 할게요. 애틋함이다. 안타까움이죠. 보고 싶고 여운이다. 그래요. 명사형만으로도 여러분 명사형만도 여운 되는데 여기서는 말줄임표까지 있잖아. 있으면 이건 여운이 2배나 더 있는 것이죠. 한 줌 뼈가루의 이미지는 흰색이고 죽음인 거죠. 하얗게 얼음을 엎드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흰색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색 시각적 이미지겠죠. 4번 볼까요?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과 아버지죠. 꽝꽝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해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의도 아버지 태도잖아. 아버지 내면 심리는 정서겠죠?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희생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랑과 희생을 품에 안았고 또 막아줬잖아. 그러면 행동을 했는데 그게 반대되는이 아니라 반어적 행동이 아니라 일치한 즉 사랑의 마음과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품에 안아졌고 꽝꽝 얼어붙게 했단 말이야. 나는 얼어도. 그럼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행동이라고 봐야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5번 볼까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그래서 현재, 과거 그림을 담아내고 있다. 네,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시 감상에서는 여러분 정리하자면 내용을 파악하고 형식적인 요소들 아까 말했던 단어, 역설, 이제 어떤 시상 전개 방식, 표현 기법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면 더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읽고 도대체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어떠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쌤이랑 함께 했던 이런 파란색의 설명들, 파란색의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8쪽까지 여러분들 현대시 세 작품과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